오늘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작품 돈키호테를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은 평범한 시골 신사 알론소 키노히가 기사 소설에 깊이 빠져 자신을 편력 기사 돈키호테라고 믿으며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환상과 진실 사이를 넘나들며 인간의 내면과 사회를 풍자하는 주제가 중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1547년 에스파냐 알카라 데 에나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해군에 입대해 레판토 해전에서 부상을 입고 이후 터키 해적에게 납치되어 5년간 노예 생활을 겪는 등 다사다난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1605년 옥중에서 첫 번째 돈키호테를 발표하여 문학 활동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고 10년 이후인 1615년에 속편을 출간했습니다. 당시 그의 작품은 출판 직후부터 큰 인기를 얻고 에스파냐 국왕 펠리페 3세도 독자들이 책을 읽으며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 돈키호테는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받으며 서양 문학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이 작품에서 기사도 정신을 현대사회에 비추어 풍자하고 그 속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현실의 한계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특히 돈키호테와 그의 충실한 종자 산초 판사의 간의 대조는 이상과 현실, 부조리와 희극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평생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으며 돈키호테 외에도 여러 희곡과 소설을 발표했으나 그 중에서도 돈키호테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당시 귀족 중심의 문학에서 벗어나 민중의 삶과 인간 심리를 담아내며 근대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불우한 삶에도 불구하고 세르반테스는 문학을 통해 인간의 영혼과 사회적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한 점이 돋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돈키호테는 단순한 유머러스한 기사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모순과 희망,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걸작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돈키호테 데 라 만차라는 유명한 신사의 성격과 생활에 대하여 라만차 지방의 어느 마을, 정확한 이름은 굳이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곳에 오래지 않은 과거에 한 신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창 하나를 창고에 세워두었고 오래된 방패에 말라빠진 말 한 필, 그리고 사냥용 그레이하운드 한 마리를 대두고 살아갔다. 그의 식단은 대체로 쇠고기가 양고기보다 많은 스페인식 수투 한 그릇이 중심이었고 대부분의 밤에는 샐러드, 토요일에는 찌꺼기 음식, 금요일엔 렌즈콩, 그리고 일요일에는 가끔 비둘기 한두 마리로 식당을 풍성하게 채웠다. 이런 식생활에 그의 수입의 4분의 3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명절 때 고운 천의 더블릿과 벨벳 바지, 그에 어울리는 구두를 마련하는 데 쓰였다. 평소에는 수수한 손수 옷짠 옷을 입고도 그럴듯한 풍모를 자랑했다. 그의 집에는 40이 넘은 가정부 1명, 20살이 채 안 된 조카딸 하나, 그리고 말 한 장을 얹고 나무칼도 휘두를 줄 아는 하인이 있었다. 이 신사의 나이는 50을 바라보고 있었고 체질은 단단하고 말랐으며 얼굴에는 각이 져있고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며 사냥을 즐겨 했다. 사람들에 따라 그의 성은 퀴하다 혹은 쾌사다라고도 했지만 몇몇 필사본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면 쾌사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이야기 전개에 있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에서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는 일이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 신사는 한가한 시간만 생기면 사실 거의 1년 내내 한가했지만 기사도 소설을 읽는데 온 열정을 쏟았다. 그 열의는 정도를 넘어서 그의 본래 일상인 사냥이나 재산 관리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엔 땅을 팔아가며 기사도 책을 사들이기까지 했. 그는 살 수 있는 한 많은 책을 집으로 들여왔고 그 중에서도 펠리시아노 데 실바의 책을 특히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의 문장은 복잡하고 현학적인 수사로 가득했고
그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이 돈키호테의 눈에는 진주처럼 빛나 보였기 때문이다. 그이는 책 속에서 연애 장면이나 결투 장면을 읽을 때 특히 몰입했고 종종 이런 문장을 발견하며 빛을 잃었다. 나의 이성을 괴롭히는 그 부조리의 이유는 나는 이성적으로 그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성을 잃고 탄식하오. 또는 그대의 신성함을 별들로 장식해 신성하게 만들어주는 저 높은 하늘이여. 이런 문장을 읽을 때면 그는 밤을 지새우며 그 의미를 파헤치려 해서 그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태어나도 가지 못했을 만큼 난해했지만 그는 이해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는 기사 돈 벨리아나스가 입고 받은 상처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 정도의 부상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외과의가 치료했다 한들 온몸이 흉터로 뒤덮였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책을 끝을 내지 않고 무한한 모험을 예고하며 끝나는 방식은 참신하다 생각했고 자기가 펜을 들어 그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꼈다. 정신이 온전해지면 아마도 실제로 썼을 것이고 꽤 괜찮은 작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집요한 망상이 그의 마음을 집어삼키고 있었기에 그럴 틈은 없었다. 그는 마을 신부와 자주 토론을 벌였는데 잉글랜드의 펠머린과 고래 아마디스 중 누가 더 뛰어난 기사인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곤 했다. 하지만 마을 이발사 니콜라스는 둘 다 별로라며 상해 기사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할 만한 인물이 아마디스의 형제인 돈 갈라오르 뿐이라며 그는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 여린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진짜로 용기 있는 기사라고 칭송했다. 돈키호테는 책에 빠져 밤에는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낮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책만 읽었다. 잠은 줄고 손은 과해져서 그의 머리에는 마른 나무처럼 메말라 결국 이성을 잃었다. 그의 마음은 책 속의 마법과 결투, 모험과 연애, 사랑과 고통, 온갖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그 모든 허구가 사실이게 믿게 되었다. 그는 실제 역사는 가짜고 기사도 소설이 진짜 역사라고 생각했으며 LCD 같은 인물도 훌륭했지만 불타는 검의 기사처럼 한 번에 100기로 괴물 2마리를 잘라낸 기사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여겼다. 그는 롤랑을 마법의 방해 속도 속에서도 죽인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를 비평가해 그가 헤라클레스처럼 안타이오스를 들어 죽인 방식에 감탄했다. 거인족은 원래 사납고 오만하지만 유일하게 상냥하고 젊지않은 거인 모르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다. 또한 몬탈반의 레이다노스가 성문을 박차고 나와 약탈하고 바다 건너 마호메트상을 훔쳐오는 장면을 아주 흥미로워했고 배신자 가넬론을 걷어차기 위해서라면 가정부와 조카딸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까지 여겼다. 결국 그는 미쳐버렸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도 스스로 기사도가 되어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는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세상을 누비며 모험을 찾아 나서야 백신했다. 그렇게 해서 기사도 책에서 본 모든 행위를 몸소 실천하고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며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해 결국은 영원한 명성과 명예를 얻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다. 그는 이미 자신이 트레비 존드의 황제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고 그렇게 상상의 세계에 완전히 도취되어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우선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갑옷을 꺼내어 손질하기 시작했다. 녹이 슬고 군데군데 닳아있었지만 그는 공을 들여 그것을 닦고 기워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헬멧이었다. 정식 투구가 아닌 뚜껑이 없는 헐거운 투구 껍데기 하나만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고민 끝에 판지를 오려 조잡하게나마 앞면을 만들어 그럴듯한 모양으로 마무리를 한 뒤 실제로 얼마나 튼튼한지를 실험해보려고 칼을 들어 내리쳤다. 그해 한번 배기에 일주일 넘게 공들여 만든 투구는 산산이 찢겨 나가고 말았다. 그는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조용히 앉아 이번에는 안쪽에 철판을 덮치고 리벳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이번에는 다시 실험하지 않아. 혹시 또 부셔져 버릴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훌륭하고 견고한 투구라고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기로 했다. 그 다음은 그의 말 차례였다. 그 말은 주인의 헌신과 달리 피부는 뼈에 바짝 붙었고 다리 관절은 튀어나왔으며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말조차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당당하게 보였다. 그는 이 말을 위해 기품 있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 말에 기사가 타는 말이 되기 전과 후의 위상을 함께 담을 수 있어야 하고 기사에게 걸맞은 말을 지녀야 할 우아한 아름과 울림이 있는 이름이어야 했다.
했다. 그는 나흘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그 이름을 지었다. 로시난. 이 이름은 단순히 전에 하찮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앞선 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고 그의 귀에는 그 어떤 명마보다도 장엄하고 기품 있게 들렸다. 말의 이름이 정해지자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지어야 했다. 일주일 가까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돈 키호테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그 이름은 자신의 성씨를 고귀하게 바꿔 부르는 방식이요. 아마디스가 그랬듯 고향의 이름을 붙여 돈 키호테 델 라마차라고 칭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떠날 먼 나라들에게서 자신의 고향이 어딘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완성하고 이제 갑옷도 손질했고 헬멧도 만들었으며 말도 이름을 얻었고 자신도 기사로서의 이름을 정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사랑할 여인을 정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기사는 누구나 자신만의 연모하는 여인을 갖고 있어야 그 여인을 위해 싸우고 고난을 견디며 명예를 세우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 마을 근처에 살던 한 여인을 떠올려 이름은 알돈사 로렌소요. 그는 예전에 그녀를 짝사랑했던 적이 있어. 그녀는 자기가 기사라고 상상한 적도 그와 말도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정신 속에서 그녀를 이상적인 연인으로 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름이 너무 평범했다. 그는 보다 우아하고 고상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그녀가 사는 마을 토보소와 이름을 붙여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새로운 이름은 그에게 음악처럼 낭랑하게 울렸고 기사소설 속 여주인공처럼 아름답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진정한 기사로서 자신의 연모하는 여인을 위하여 모험을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친 영리한 돈 키호테가 처음으로 집을 떠난 여정에 대하여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여겼다. 세상이 얼마나 정의를 잃고 있는지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출발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불의에 가담하는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 그래서 어느 날 새벽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한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갑옷을 차려입고 판지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방패를 손에 든 채 자신의 충직한 말 로신한테에 올라섰 마당 뒤편의 외진 문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벅차올랐다. 자신이 드디어 진짜 기사로서 첫 여정을 시작한다는 그를 무한한 환상과 만족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하지만 막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마음을 갑자기 덮친 한 가지 생각이 마치 눈앞의 모든 풍경을 삽시간에 사라지게 만들듯 그를 멈춰 세웠다. 바로 자신이 아직 정식 기사로 기사 서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기사도 소설 속 수많은 영웅들처럼 정당한 의식을 통해 기사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칼을 들고 싸운다는 금기였으며 설령 싸운다 해도 어떤 영광도 공식적인 명예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른 것이다.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소설 속 다른 기사들이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만나는 성주에게 자신을 정식으로 기사 서임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부터라면 자신의 모험도 무운도 전부 정당한 이름 아래 시작될 수 있을 터였다. 이 결심은 그에게 다시 확신을 주고 그는 로신한테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걷게 하였다. 왜냐하면 진정한 모험이란 미리 계획되지 않은 길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 이렇게 말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나아가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훗날 기록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역사가가 쓸 법한 문장을 상상하며 혼잣말로 읊조르기 시작한 것. 언젠가 내가 이룰 위대한 업적들이 진실된 연대기소에 기록될 그 날이 오면 그 지혜로운 역사가가 내 첫 출정을 이렇게 써내려 갈지도 모른다. 동이 터오르며 질투 많은 남편의 품을 벗어난 장밋빛 새벽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그 시간 깃털 고운 작은 새들이 달콤하고 맑은 선율로 여명을 알리던 바로 그 이름 높고 용맹한 기사 돈 키호테 데 라만차는 느긋한 잠자리를 벗어나 충직한 말 로신한테 올라타고 유서 깊은 평야 캄포 데 몬티엘을 지나 영광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다. 사실 그는 지금 정말로 캄포 데 몬티엘 지역을 지나고 있기에 이 상상은 그에게 더욱 실감이
힘있게 다가와 그는 이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복되도다 이 시대여, 영광스럽도다 이 순간이여. 내 무용담이 세상에 전해지고 내가 쌓아 얻은 명예가 대리석 위에 새겨지며 내 말 로시단테 이름도 시와 노래로 오래도록 전해질 그날이. 그리고 시에로운 연대기 저자여, 제발 부탁하오니 로시단테를 빼놓지 마시. 그는 나와 함께 화야를 누리며 내 고난을 함께 기대어니 친구이니 말이오. 이처럼 혼자 말을 이어가던 그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쳐, 오 나의 여인이시여, 둘신의 아델 보보소여. 내 가슴을 사로잡은 그대의 미모와 기품을 떠올릴 때면 나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소. 부디 나의 이 고행과 투지를 기억하소. 그대를 위해 오늘도 나는 이 무명의 들판을 떠도는 것이오. 이 외침 속에 진심이 담겨있어.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도 없고 그녀가 그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한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의 사랑의 여인이자 명예의 수호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전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말을 타고 평야를 달렸다. 뜨거운 햇살은 그의 갑옷 속까지 데워와 속은 텅 비어 다리는 저려왔으며 목은 바싹 마르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던 중 그가 가던 길 옆으로 멀리 작은 여관 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눈에는 그것이 성처럼 보였다. 하늘을 향해 솟은 첨탑이 성벽에는 성녀들이 거닐고 분명히 누군가는 성의 나팔을 불며 그의 도착을 환영할 것만 같았다. 여관 앞에는 젊은 여인 2명이 서 있어. 사실은 근처 마을에서 온 여성들이었지만 돈키호테의 눈에는 그녀들이 고귀한 공정의 귀부인들로 보였다. 그녀들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이상한 사내가 다가오자 웃음을 터뜨려 그는 헬멧에 가리개를 들어올린 채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고귀한 숙녀분들이시여,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사라면 누구보다 여성의 예를 다하는 법. 저는 그대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섬기고자 이곳에 온 사람이요. 그 말투와 모습이 우스워서 그녀들은 계속 웃음을 터뜨렸지만 돈키호테는 그것을 자신의 고상한 언어가 그녀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착각했다. 돈키호테의 엄숙한 말투와 괴상한 외모에 당황하던 여인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던 그 여관 주인의 모습이 드러냈다. 그는 체격이 크고 성격은 제법 온순해 보이는 사내였는데 낡은 갑옷과 비걱거리는 판지 두고 창과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있는 이 귀한 인물을 보고 처음에는 웃음이 나려다가 그 손에 들린 무기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태도를 바꾸어 공손하게 인사하곤 기사님, 이곳에서 원하시는 대접을 다 받으시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것이라면 가능한 홍신껏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잠자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오. 이 말을 들은 돈키호테는 주인을 성의 성주로 착각하고 한층 더 고상한 태도로 성주님, 제게 잠자리 따위는 사치일 뿐입니다. 오히려 제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갑옷과 전쟁이죠.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명예와 싸움의 기회. 그러니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제 충직한 말 로신한테에게만 신경 써 주십시오. 그는 세상 그 어떤 명마보다 귀한지요. 여관 주인은 그의 허세에 어린 말에 속으로 비시고 웃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구간으로 데려갔다. 그 사이 돈키호테는 말에서 내리려 했으나 갑옷이 워낙 무겁고 뻣뻣해서 혼자 힘으로는 내려올 수 없어 결국 여관 주인이 도와 그를 땅에 내려주었다. 그를 맞이한 여인들은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돈키호테는 그것이 자신의 용모와 말솜씨에 나타난 것이라 믿으며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들은 그의 갑옷을 벗겨주라 했지만 목 부분과 헬멧은 너무 단단히 묶여있어 풀 수가 없고 그가 녹색 리본으로 직접 묶은 그는 그것을 자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저녁 내내 헬멧을 쓴 채 식사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어 갑옷은 낡고 삐걱거렸어. 투구는 판지로 만든 가짜였지. 그는 자신을 진짜 중세 기사라고 굳게 믿고 있어. 식사 시간이 되자 여관 주인은 소금에 절인 말린 생선 한 조각과 거무죽하고 딱딱한 빵을 가져다 주. 그것이 그의 여관에서 준비할 최선의 식사였다. 하지만 헬멧을 벗지 못한 그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모습을 본 여인 중 한 명이 음식을 떠서 그의 입에 넣어주.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여관 주인이 갈대를 가져와 한쪽은 그의 입에 다른 한쪽은 병에 꽂아부는 방식 겨우 마실 수 있어. 돈키호테는 이 모든 불편함을 기사도로서의 의무와 고난이라 생각하고 의연하게 참았다. 그가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우연히 마당을 지나던 거세된 돼지를 보고 가던 사내가 피리를 불었다. 돈키호테는 그 피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성의 나팔 소리로 착각했다. 그는 그 소리에 흥분해 주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작품 돈키호테를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은 평범한 시골 신사 알론소 키노히가
기사 소설에 깊이 빠져 자신을 편력 기사 돈키호테라고 믿으며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환상과 진실 사이를 넘나들며 인간의 내면과 사회를 풍자하는 주제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1547년 에스파냐 알카라 데 에나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해군에 입대해 레판토 해전에서 부상을 입고 이후 터키 해적에게 납치되어 5년간 노예 생활을 겪는 등 다사다난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1605년 옥중에서 첫 번째 돈키호테를 발표하여 문학 활동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고 10년 이후인 1615년에 속편을 출간했습니다. 당시 그의 작품은 출판 직후부터 큰 인기를 얻고 에스파냐 국왕 펠리페 3세도 독자들이 책을 읽으며 감정의 기복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 돈키호테는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받으며 서양 문학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이 작품에서 기사도 정신을 현대사회에 비추어 풍자하고 그 속에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현실의 한계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특히 돈키호테와 그의 충실한 종자 산초 판사의 간의 대조는 이상과 현실, 부조리와 희극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평생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으며 돈키호테 외에도 여러 희곡과 소설을 발표했으나 그 중에서도 돈키호테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당시 귀족 중심의 문학에서 벗어나 민중의 삶과 인간 심리를 담아내며 근대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불우한 삶에도 불구하고 세르반테스는 문학을 통해 인간의 영혼과 사회적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한 점이 돋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돈키호테는 단순한 유머러스한 기사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모순과 희망,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걸작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돈키호테 데 라 만차라는 유명한 신사의 성격과 생활에 대하여 라만차 지방의 어느 마을, 정확한 이름은 굳이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곳에 오래지 않은 과거에 한 신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창 하나를 창괴에 세워두었고 오래된 방패에 말라빠진 말 한 필, 그리고 사냥용 그레이하운드 한 마리를 대두고 살아갔다. 그의 식단은 대체로 쇠고기가 양고기보다 많은 스페인식 수투 한 그릇이 중심이었고 대부분의 밤에는 샐러드, 토요일에는 찌꺼기 음식, 금요일엔 렌즈콩, 그리고 일요일에는 가끔 비둘기 한두 마리로 식당을 풍성하게 채웠다. 이런 식생활에 그의 수입의 4분의 3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명절 때 고운 천의 더블릿과 벨벳 바지, 그에 어울리는 구두를 마련하는 데 쓰였다. 평소에는 수수한 손수 옷짠 옷을 입고도 그럴듯한 풍모를 자랑했다. 그의 집에는 40이 넘은 가정부 1명, 20살이 채 안 된 조카딸 하나, 그리고 말 한 장을 얹고 나무칼도 휘두를 줄 아는 하인이 있었다. 이 신사의 나이는 쉰을 바라보고 있었고 체질은 단단하고 말랐으며 얼굴에는 각이 져있고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며 사냥을 즐겨 했다. 사람들에 따라 그의 성은 퀴하다 혹은 캐사다라고도 했지만 몇몇 필사본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면 캐사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이야기 전개에 있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에서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는 일이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이 신사는 한가한 시간만 생기면 사실 거의 1년 내내 한가했지만 기사도 소설을 읽는데 온 열정을 쏟았다. 그 열의는 정도를 넘어서 그의 본래 일상인 사냥이나 재산 관리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엔 땅을 팔아가며 기사도 책을 사들이기까지 했. 그는 살 수 있는 한 많은 책을 집으로 들여왔고 그 중에서도 펠리시아노 데 실바의 책을 특히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의 문장은 복잡하고 현학적인 수사로 가득했고 그 수수께끼 같은 표현들이 돈키호테의 눈에는 진주처럼 빛나 보였기 때문이다. 그이는 책 속에서 연애 장면이나 결투 장면을 읽을 때 특히 몰입했고 종종 이런 문장을 발견하면 빛을 잃었다. 나의 이성을 괴롭히는 그 부조리의 이유는 나는 이성적으로 그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성을 잃고 탄식하오. 또는 그대의 신성함을 별들로 장식해 신성하게 만들어주는 저 높은 하늘이여. 이런 문장을 읽을 때면 그는 밤을 지새
내세우며 그 의미를 파헤치려 해서 그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태어나도 가지 못했을 만큼 난해했지만 그는 이해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는 기사 돈 벨리아나스가 입고 받은 상처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 정도의 부상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외과의가 치료했다 한들 온몸이 흉터로 뒤덮였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책을 끝을 내지 않고 무한한 모험을 예고하며 끝나는 방식은 참신하다 생각했고 자기가 펜을 들어 그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꼈다. 정신이 온전해지면 아마도 실제로 썼을 것이고 꽤 괜찮은 작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집요한 망상이 그의 마음을 집어삼키고 있었기에 그럴 틈은 없었다. 그는 마을 신부와 자주 토론을 벌였는데 잉글랜드의 펠머린과 고래 아마디스 중 누가 더 뛰어난 기사인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곤 했다. 하지만 마을 이발사 니콜라스는 둘 다 별로라며 상해 기사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할 만한 인물이 아마디스의 형제인 돈 갈라오르 뿐이라며 그는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 여린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진짜로 용기 있는 기사라고 칭송했다. 돈키호테는 책에 빠져 밤에는 해질 때부터 해뜰 때까지, 낮에는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책만 읽었다. 잠은 줄고서는 과해져서 그의 머리에는 마른 나무처럼 메말라 결국 이성을 잃었다. 그의 마음은 책 속의 마법과 결투, 모험과 연애, 사랑과 고통, 온갖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가득 찼고 그 모든 허구가 사실이게 믿게 되었다. 그는 실제 역사는 가짜고 기사도 소설이 진짜 역사라고 생각했으며 LCD 같은 인물도 훌륭했지만 불타는 검의 기사처럼 한 번에 100kg 괴물 2마리를 잘라낸 기사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여겼다. 그는 롤랑을 마법의 방해 속도 속에서도 죽인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를 비평가해 그가 헤라클레스처럼 안타이오스를 들어 죽인 방식에 감탄했다. 거인족은 원래 사납고 오만하지만 유일하게 상냥하고 젊지않은 거인 모르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다. 또한 몬탈반의 레이다노스가 성문을 박차고 나와 약탈하고 바다 건너 마음의 뜻상을 훔쳐오는 장면을 아주 흥미로워했고 배신자 바넬론을 걷어차기 위해서라면 가정부와 조카 딸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까지 여겼다. 결국 그는 미쳐버렸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도 스스로 기사도가 되어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는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세상을 누비며 모험을 찾아 나서야 백신했다. 그렇게 해서 기사도 책에서 본 모든 행위를 몸소 실천하고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며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해 결국은 영원한 명성과 명예를 얻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다. 그는 이미 자신이 트레비 존드의 황제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고 그렇게 상상의 세계에 완전히 도취되어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우선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갑옷을 꺼내어 손질하기 시작했다. 녹이 슬고 군데군데 닳아있었지만 그는 공을 들여 그것을 닦고 기워 제대로 갖춰 입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헬멧이었다. 정식 투구가 아닌 뚜껑이 없는 헐거운 투구 껍데기 하나만 있었던 것이. 그는 고민 끝에 판지를 오려 조잡하게나마 앞면을 만들어 그럴듯한 모양으로 마무리를 한 뒤 실제로 얼마나 튼튼한지를 실험해보려고 칼을 들어 내리쳤다. 그해 한번 배기에 일주일 넘게 공들여 만든 투구는 산산이 찢겨 나가고 말았다. 그는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조용히 앉아 이번에는 안쪽에 철판을 덮치고 리벳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이번에는 다시 실험하지 않아. 혹시 또 부셔져 버릴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아주 훌륭하고 견고한 투구라고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기로 했다. 그 다음은 그의 말 차례였다. 그 말은 주인의 헌신과 달리 피부는 뼈에 바짝 붙었고 다리 관절은 튀어나왔으며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말조차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당당하게 보였다. 그는 이 말을 위해 기품 있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 말에 기사가 타는 말이 되기 전과 후의 위상을 함께 담을 수 있어야 하고 기사에게 걸맞은 말을 지녀야 할 우아한 아름과 울림이 있는 이름이어야 했다. 그는 나흘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그 이름을 지었다. 로시남. 이 이름은 단순히 전에 하찮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앞선 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고 그의 귀에는 그 어떤 명마보다도 장엄하고 깊은
기품 있게 들렸다. 말의 이름이 정해지자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지어야 했다. 일주일 가까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돈 키호테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그 이름은 자신의 성씨를 고귀하게 바꿔 부르는 방식이요. 아마디스가 그랬듯 고향의 이름을 붙여 돈 키호테 데 라마차라고 칭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떠날 먼 나라들에게서 자신의 고향이 어딘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완성하고 이제 갑옷도 손질했고 헬멧도 만들었으며 말도 이름을 얻었고 자신도 기사로서의 이름을 정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사랑할 여인을 정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기사는 누구나 자신만의 연모하는 여인을 갖고 있어야 그 여인을 위해 싸우고 고난을 견디며 명예를 세우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 마을 근처에 살던 한 여인을 떠올려 이름은 알돈사 로렌소요. 그는 예전에 그녀를 짝사랑했던 적이 있어. 그녀는 자기가 기사라고 상상한 적도 그와 말도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정신 속에서 그녀를 이상적인 연인으로 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름이 너무 평범했다. 그는 보다 우아하고 고상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그녀가 사는 마을 토보소와 이름을 붙여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새로운 이름은 그에게 음악처럼 낭랑하게 울렸고 기사소설 속 여주인공처럼 아름답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진정한 기사로서 자신의 연모하는 여인을 위하여 모험을 떠날 준비를 모두 마친 영리한 돈 키호테가 처음으로 집을 떠난 여정에 대하여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여겼다. 세상이 얼마나 정의를 잃고 있는지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출발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불의에 가담하는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 그래서 어느 날 새벽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한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갑옷을 차려입고 판지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방패를 손에 든 채 자신의 충직한 말 로신한테에 올라섰 마당 뒤편에 외진 문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벅차올랐다. 자신이 드디어 진짜 기사로서 첫 여정을 시작한다는 그를 무한한 환상과 만족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하지만 막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마음을 갑자기 덮친 한 가지 생각이 마치 눈앞에 모든 풍경을 삽시간에 사라지게 만들듯 그를 멈춰 세웠다. 바로 자신이 아직 정식 기사로 기사 서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기사도 소설 속 수많은 영웅들처럼 정당한 의식을 통해 기사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칼을 들고 싸운다는 금기였으며 설령 싸운다 해도 어떤 영광도 공식적인 명예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른 것이다.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소설 속 다른 기사들이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만나는 성주에게 자신을 정식으로 기사 서임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부터라면 자신의 모험도 무운도 전부 정당한 이름 아래 시작될 수 있을 터였다. 이 결심은 그에게 다시 확신을 주고 그는 로신한테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걷게 하였다. 왜냐하면 진정한 모험이란 미리 계획되지 않은 길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 그렇게 말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나아가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훗날 기록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역사가가 쓸 법한 문장을 상상하며 혼잣말로 읊조르기 시작한 것. 언젠가 내가 이룰 위대한 업적들이 진실된 연대기소에 기록될 그 날이 오면 그 지혜로운 역사가가 내 첫 출정을 이렇게 써내려 갈지도 모른다. 동이 터오르며 질투 많은 남편의 품을 벗어난 장밋빛 새벽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그 시간 깃털 고운 작은 새들이 달콤하고 맑은 선율로 여명을 알리던 바로 그 이름 높고 용맹한 기사 돈 키호테 데 라만차는 느긋한 잠자리를 벗어나 충직한 말 로신한테 올라타고 유서 깊은 평야 캄포 데 몬티엘을 지나 영광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다. 사실 그는 지금 정말로 캄포 데 모티엘 지역을 지나고 있기에 이 상상은 그에게 더욱 실감있게 다가와. 그는 이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복되도다 이 시대여, 영광스럽도다 이 순간이여. 내 무용담이 세상에 전해지고 내가 싸워 얻은 명예가 대리석 위에 새겨지며 내 말 로신한테 이름도 시와 노래로 오래도록 전해질 그 날이. 그리고 오 지혜로운 연대기 저자여, 제발 부탁하오니 로신한테를 빼놓지 마시. 그는 나와 함께 화야를 누리며 내 고난을 함께 기대어내 친구이니 말이오. 이처럼 혼자 말을 이어가던 그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쳐, 오 나의 여인이시여, 둘신의 아델 토보소여, 내 가슴을
중심을 사로잡은 그대의 미모와 기품을 떠올릴 때면 나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소. 부디 나의 이 구행과 투지를 기억하소. 그대를 위해 오늘도 나는 이 무명의 들판을 떠도는 것이오. 이 외침 속에 진심이 담겨있어.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도 없고 그녀가 그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한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의 사랑의 여인이자 명예의 수호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오. 그는 전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말을 타고 평야를 달렸다. 뜨거운 햇살은 그의 갑옷 속까지 데워와 속은 텅 비어 다리는 저려왔으며 목은 바싹 마르고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던 중 그가 가던 길 옆으로 멀리 작은 여관 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눈에는 그것이 성처럼 보였다. 하늘을 향해 솟은 첨탑이 성벽에는 성녀들이 거닐고 분명히 누군가는 성의 나팔을 불며 그의 도착을 환영할 것만 같았다. 여관 앞에는 젊은 여인 2명이 서 있었다. 사실은 근처 마을에서 온 여성들이었지만 돈키호테의 눈에는 그녀들이 고귀한 궁정의 귀부인들로 보였다. 그녀들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이상한 사내가 다가오자 웃음을 터뜨려 그는 헬멧에 가리개를 들어올린 채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고귀한 숙녀분들이시여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사라면 누구보다 여성의 예를 다하는 법. 저는 그대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섬기고자 이곳에 온 사람이요. 그 말투와 모습이 우스워서 그녀들은 계속 웃음을 터뜨렸지만 돈키호테는 그것을 자신의 고상한 언어가 그녀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착각. 돈키호테의 엄숙한 말투와 괴상한 외모에 당황하던 여인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던 여관 주인의 모습이 드러내. 그는 체격이 크고 성격은 제법 온순해 보이는 사내였는데 낡은 갑옷과 비걱거리는 판지 두고 창과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있는 이 귀한 인물을 보고 처음에는 웃음이 나려다가 그 손에 들린 무기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유추해 태도를 바꾸어 공손하게 인사하곤 했다. 기사님, 이곳에서 원하시는 대접을 다 받으시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것이라면 가능한 성심껏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잠자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오. 이 말을 들은 돈키호테는 주인을 성의 성주로 착각하고 한층 더 고상한 태도로 성주님, 제게 잠자리 따위는 사치일 뿐입니다. 오히려 제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갑옷과 전쟁이죠.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명예와 싸움의 기획. 그러니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제 충직한 말 로신한테에게만 신경 써 주십시오. 그는 세상 그 어떤 명마보다 귀한지요. 여관 주인은 그의 허세에 어린 말에 속으로 비시고 웃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구간으로 데려갔다. 그 사이 돈키호테는 말에서 내리려 했으나 갑옷이 워낙 무겁고 뻣뻣해서 혼자 힘으로는 내려올 수 없어 결국 여관 주인이 도와 그를 땅에 내려주었다. 그를 맞이한 여인들은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돈키호테는 그것이 자신의 용모와 말솜씨에 나타난 것이라 믿음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들은 그의 갑옷을 벗겨주라 했지만 목 부분과 헬멧은 너무 단단히 묶여있어 풀 수가 없다. 그가 녹색 리본으로 직접 묶은 그는 그것을 자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저녁 내내 헬멧을 쓴 채 식사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어 갑옷은 낡고 삐걱거렸어. 투구는 판지로 만든 가짜. 그는 자신을 진짜 중세 기사라고 굳게 믿고 있어. 식사 시간이 되자 여관 주인은 소금에 절인 말린 생선 한 조각과 거무죽하고 딱딱한 빵을 가져다 주. 그것이 그의 여관에서 준비할 최선의 식사였다. 하지만 헬멧을 벗지 못한 그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모습을 본 여인 중 한 명이 음식을 떠서 그의 입에 넣어주.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여관 주인이 갈대를 가져와 한쪽은 그의 입에 다른 한쪽은 병에 꽂아 부는 방식 겨우 마실 수 있어. 돈키호테는 이 모든 불편함을 기사도로서의 의무와 고난이라 생각하고 의연하게 참았다. 그가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우연히 마당을 지나던 거세된 돼지를 보고 가던 사내가 피리를 불었다. 돈키호테는 그 피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성의 나팔 소리로 착각했다. 그는 그 소리에 흥분해 주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